나의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송. 듣는 당신도 그랬으면 하는 방송. 목소리로 상상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다코입니다. 오늘은 2026년 올해 상영이 될 영화 기대작 몇 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개인사라고 하는 그냥 저의 일상에서 겪었던 일들, 뭐 그런 것들 쫌쫌따리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목에도 보셨겠지만 제가 이제 이사를 오고 나서 저희 집 근처에 원래 이제 그렇잖아요. 이사를 오게 되면 집 주위에 어떤 생활과 관련된 편의시설들 이런 것들을 파악을 좀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뭐 근처에 뭐 미용실이 어디인지, 뭐 맛집은 어디인지, 요즘 뭐 필요한 생활 물품들은 다이소에 많이 파니까 근처에 다이소는 있는지, 또 맥도날드 좋아하는 분들은 근처에 맥도날드가 있는지, 맥세권인지 뭐 이런 거 조사를 하죠. 그리고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으니까 뭐 병원들도 좀 찾아보고 내과 뭐 등등. 특히 감기 많이 걸리니까 이비인후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요즘은 또 다양한 지도 어플들이 있으니까 뭐 네이버, 카카오맵 등등 구글 뭐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별점들도 확인하죠. 저는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이 동네에 오래 전부터 사시던 분들이 그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댓글들을 보면서 여기는 되게 좋은 병원이구나, 좋은 가게구나, 맛있는 가게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죠. 친절하구나, 아니구나, 뭐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찾는데 처음에 이제 이사로 왔을 때 근처에 이제 편의점들만 좀 보였던 거죠. 보였는데 이렇게 동네를 좀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 GS 프레쉬라고 요즘 부르죠. 저는 GS 슈퍼라고 부르는데 슈퍼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건 아니고 옆 단지에 상가 건물 지하에 있는데 그 옆 단지가 멀질 않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사는 아파트 동에서 또 지름길이 이렇게 있어서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종종 이용을 하는데 거기도 이제 편의점이 아닌 마트인지라 야채나 이런 신선 상품 같은 경우에 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시들거나 이런 상품들은 이제 결국에 나중엔 폐기를 해야 되니까 가격을 할인해서 알뜰 상품으로 이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야채를 이제 종종 이렇게 사서 먹었는데 상추 종류, 쌈채소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았거든요. 뭐 저렴하게 사서 이렇게 잘 먹었는데 뭐 그래봤자 제가 막 대용량을 사는 건 아니니까 한 2천 몇백 원짜리를 한 1,400원 뭐 이렇게 사기도 하고 그래서 몇 번 먹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집에서 고기를 좀 구워 먹으려고 이제 계획을 해서 채소를 좀 사러 가야겠다. 그래서 갔더니 제가 평소 자주 사던 상추 종류는 없고 이제 보통 저녁 때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낮 시간에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남아있는 게 이제 깻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깻잎을 이렇게 보고 골라서 사왔어요. 사왔는데 이 깻잎이 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반쯤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상품을 샀었는데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안이 막 다 막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오래돼가지고 물러가지고 이제 못 먹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2천 얼마짜리를 1,400 얼마에 샀었는데 어
이제 꺼내서 이제 먹기 전에 씻어야 되니까 씻다 보니까 절반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절반만 살렸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니랑 통화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야채는 싱싱한 걸 사 먹어라. 이게 또 물르거나 좀 무르거나 이렇게 그런 것들은 잘못 먹으면 또 탈이 날 수도 있고, 야채는 꼭 상하지 않더라도 이제 보통 싱싱할 때 그 채소 야채 그 표면 조직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제 물러지게 되면 그게 또 이제 음식을 이제 먹었을 때 소화를 할 때 또 그게 또 탈이 나거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추는 괜찮았는데 이번에 깻잎은 그래서 절반을 날려 먹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또 배웠죠. 배움을 얻었다. 네, 저희 배움 노트에 써야 됩니다. 야채는 싱싱한 걸 사자. 너무 돈 아끼지 말자. 적어도 채소 살 때는 그런 경험을 했다. 그렇습니다. 요 알뜰 상품, 할인 상품 이거 되게 좋죠.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요즘 마트에서 다 그런 거 하죠. 특히나 채소는 채소 파는 코너들 가면 한 곳에 아예 이렇게 트레이라고 하나요? 그 이렇게 조금 약간 오래된 야채들이 이렇게 올려져 있고, 아니면 좀 파지라고 하죠. 그런 이제 상품들이 올려져 있는데 저렴하게 판단 말이죠. 그런 것 중에서도 깨끗한 것들, 그나마 먹는데 전혀 지장 없는 것들은 찾아서 하면 돈도 아낄 수 있고 좋은 것 같긴 한데, 이제 너무 무리해서 하진 말자. 특히나 깻잎 같이 이렇게 접혀진 상태로 판매를 해서 속 안의 상태를 내가 겉에 있는 비닐봉투를 개봉을 해서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상품이라면 무리해서 사지는 말자. 그런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거는 이제 제가 조만간에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노래를 하나 썼어요. 작곡하고 작사하고 노래도 제가 불렀거든요. 그래서 요걸 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마스터링까지 해가지고 완료를 했고, 그 앨범 커버 이미지 사진도 제가 만들었고, 요즘에는 캔바라고 해가지고 이 디자인 프로그램, 디자인 툴이 있더라고요. 디자인 플랫폼 사이트가 있는데 요즘 이것도 업체들마다 전쟁이라고 하던데, 보통 일러스트나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사용하시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어도비, 그죠? 어도비 포토샵이라든지 이 어도비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캔바 이런 것도 나오고,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또 시대에 맞게 요즘은 AI 툴도 적용이 돼서, 정말 예전에는 정말 이런 전문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일을 외주를 맡겨야지, 제가 돈을 주고 의뢰를 해야지 할 수 있었던 작업들이, 이제는 이런 툴을 간단하게 사용해서 이제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디자이너 분들한테는 참 벌어 먹고 사시기가 힘든 시기가 되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프리랜서 성우를 또 하려고 하는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요즘은 목소리도 다 AI로 이제 대체가 되고 있어서 요즘은 성우들도 일감이 점점 줄고 있죠. 예, 일이 줄고 있습니다. 참 이 AI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추후에 따로 또 에피소드를 한 편 만들어서 얘기를 또 하도록 하고, 사실은 AI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눌까 하다가 이거는 어느 정도 생각이 좀 정리가 되고 해야지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차치하고, 아무튼 이런 디자인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편한 툴들이 있더라고요. 캔바라고. 여기에서 앨범 커버도 만들고 제가 직접 만들었죠. 예. 그다음에 제 예명은 그대로 인다코를 썼습니다. 인다코를 쓰고. 아무튼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만들고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쪽 음악을 이제 발매하고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유통사가 있어요. 이 음원들을 각종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려주고, 뭐 유튜브,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그다음에 뭐 멜론, 벅스 등등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 플랫폼에다가 올려주고 유통해주는 유통사가 있죠. 그래서 제가 곡을 유통사에 보내서 아무나 막 발매를 시켜주는 건 아니고요. 물론 돈을 직접 1년에 얼마, 뭐 또 1회에 한번 발매하는데 얼마 돈을 내고 직접 유통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유통사들은 이제 제가 음악을 보내고 보내면 그 음악을 듣고 우리 유통사에서 발매를 해도 되겠다, 이런 이제 선정을 해요. 그거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음악적으로 대중적으로 이게 충분히 상품성이 있겠다라는 판단도 할 테고, 어떤 유통사 특유의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기준이 있겠죠. 우리는 어떤 스타일의 어떤 수준의 음악들을 주로 유통하고 싶다. 곡을 막 아무거나 그냥 쓴다고 다 내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어느 유통사에 제 곡을 지금 발매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사 중인데, 통과가 안 되면 곡은 못 나오겠죠. 아니면 다른 유통사를 찾아봐야 되거나. 아무튼 요약하자면, 제가 유통사를 만약에 이제 평가를 받고 통과를 하면 이제 어느 시점에 발매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발매는 되고, 발매가 되면 각종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여러 사람들이 들어주면 그 곡에 대한 저작권이 나오겠죠. 저작권? 이거를 스트리밍에 대한 수익이 나오겠죠. 그럼 그 수익에서 이 유통사는 뭐 한 20%이 정도를 떼가고 나머지는 제가 받는데, 근데 유통은 유통인데 이제 음원 사이트에 유통해서 발매를 하고 나면 이 음악에 대해서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저작권을 또 관리해주는 그 협회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크게 두 군데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 이름이 길어가지고 제가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음악 저작권 제일 큰 데가 한국음악 저작권 협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큰 데가 함께하는 음악 저작권 협회가 있어요. 함께하는 음악 저작권 협회. 그래서 이 함께하는 음악 저작권 협회에 저는 이제 저작권을 등록을 하려고 하거든요. 돌고 돌아서 왔는데, 이 저작권을 등록을 하려면 저의 개인 반명함판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진이 가로 3cm, 세로 4cm 크기의 사진이 필요한데, 이게 뭐 여권 사진도 그렇고 증명 사진도 그렇고 보통 이제 사진관에 가서 예전에 많이 찍었잖아요. 요즘은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부스 같은 게 요즘에도 있는 것 같던데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40살이 넘고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떠오르는 거는 사진관 가서 찍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요즘도 많이 그렇게들 하시겠죠? 이제 여행 가기 전에 뭐 여권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분들은 사진관에 가서 이제 급하게 찍으시겠죠. 근데 제가 좀 알아봤는데 제가 지금의 얼굴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예전에 찍어둔 사진이 있어요. 30대 때 찍어둔 사진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사진관에 가서 찍었거든요. 그때 제가 신림살 때였던 것 같은데 그럼 꽤 오래되긴 했네요. 네, 사진관에 찍었을 때 그때 제가 여권 사진이 필요해서 찍었을 겁니다. 여권 제가 얼마 전에 이탈리아도 가게 되고 했는데 아무튼 그때 여권 만들 때 여권 사진이 필요해서 사진관 찍었는데 요즘은 사진 찍은 그 사진만 주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다 필름 카메라가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로 찍기 때문에 그 사진 찍은 원본 파일이랑 그 다음에 약간 포토샵으로 수정된 그 파일이랑 원본 파일은 아니라 수정된 파일이구나. 그 파일 자체를 이제 컴퓨터 파일로 주세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제 외장 하드에 저장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요 사진이 이제 컴퓨터 파일로 JPG 요 확장자 요 파일로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요즘 근데 그때 사진은 여권 사진이기 때문에 크기가 가로 3, 세로 4의 크기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그냥 컴퓨터 자체에서 사진 더블 클릭해서 뭐 그런 사진 프로그램으로 띄운 다음에 요즘은 사진 크기를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요즘엔 이제 자를 수 있잖아요. 또 핸드폰에 넣어서 핸드폰에서 잘라도 되고 크기에 맞춰서 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찍은 여권 사진을 크기에 맞춰서 가로 3, 세로 4로 반명 한 판 크기로 제가 이걸 잘라가지고 또 컴퓨터 파일을 만들었어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 프린팅 24라고 잠시만 프린팅 24 맞나? 프린팅 24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프린팅 박스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홈페이지 사이트가. 이게 뭐냐면 이 사이트에 제가 회원 가입을 해도 되고 비회원으로도 가능해요. 핸드폰 번호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 사진 파일을 요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럼 업로드를 하고 이 사진을 어떻게 뽑느냐? 이 홈페이지 요 회사에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 프린팅 박스라는 이 회사에서 만든 사진을 출력하는 기계들이 어, 곳곳에 있어요. 어디 있냐? 편의점에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프린팅 박스라는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내 집 주소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거기 지도가 있는데 지도에서 서울 뭐 어디 검색을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위에 있는 편의점 중에 요 사진을 프린팅할 수 있는 기계들이 어느 편의점에 있는지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저는 다행히도 저희 집 근처 바로 가까운 편의점에 이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파일을 업로드를 한 다음에 이 프린팅 박스 회사에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사진을 출력할 수 있는 코드를 하나 알려줍니다. 번호를. 그래서 이 번호를 가지고 편의점을 방문해서 그 기계에다가 그 코드 번호를 입력을 하면 제 사진이 떠요. 뜨고 거기서 뭐 여권 사진, 반명 한 판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편의점에서 카드를 넣어서 결제를 하면 결제 사진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8장에서 2,500원이거든요. 반명 한 판은. 그리고 프린팅 박스 요 홈페이지에 올릴 때 사진을 딱 올리면 올리는 끝이 아니라 올리고 나면 미리 보기로 이렇게 딱 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반명 한 판 3cm, 4cm 요 네모 칸이 딱 생기고 요 칸에다가 이제 제가 올린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도 살짝 조정이 가능해요. 예, 위아래로. 그래서 여기서도 살짝 내 얼굴이나 내 몸의 위치가 얼굴이 중앙 쪽에 오면 조금 위로 가느냐 요렇게 이제 수정이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맞춘 다음에 업로드를 탁 하면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편의점 가서 기계로
결제를 하고 출력만 하면 깔끔하게 딱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와, 이게 시대가 되게 편해졌다. 저도 이제 요 저작권 등록할 때 요 사진이 필요하다는 말에 제가 당장 갖고 있는 사진은 남는 여분이 여권 사진들만 여러 장 가득 남겨져 있고, 그러면 이걸 또 찍으려고 사진관에 가게 되면 또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돈이 더 많이 들고, 물론 반면한편 사진 개수는 더 많이 주겠죠. 그만큼 돈이 더 들 텐데 저는 많이가 필요 없단 말이죠. 한 장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딱 8장만 이렇게 딱 할 수 있게끔 2,500원에 요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요런 기계도 집 주위에 가까이 있고 참 편하더라고요. 편하고 좀 재밌는 포인트는 어떤 거였냐면, 이 사진을 요즘에 많이 뽑나?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권 사진 이런 게 급하게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지만, 사진들을 요즘 다들 그냥 디지털로 핸드폰에 갖고만 있지, 아니면 컴퓨터에 저장만 해두지 출력을 할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서비스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약간의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었던 계기가, 그 프린팅 박스에 사진을 올릴 때 그 선택하는 종류가 있잖아요. 여권 사진, 무슨 사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요즘에 그 아이돌 분들 포토카드 있잖아요. 포토카드. 요 포토카드라는 요 문화가 MZ들 사이에 유행을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사진을, 요즘엔 사진들 인터넷에 고화질 사진들 많잖아요. 팬분들이 찍어놓은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유통사래, 그 기획사에서 직접 이제 사진으로 해서 올리는, 이제 올리는 그런 사진들도 있을 거고, 기획사에서 올리는 사진도 있을 거고, 다 너무 고화질일 거란 말이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자기가 편집을 해서 요 프린팅 박스에 올려서 기계로 포토카드 형식으로 뽑는 게 있더라고요. 포토카드 크기에 맞게 요걸 딱 뽑아가지고, 요즘 또 카드 지갑, 요 포토 지갑이라고 부르나요? 그거 있잖아요. 그런 데 딱 넣어가, 요즘은 그런 거 보니까 학생들 가방에 많이 달고 다니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사진들. 요런 게 있으니까 팬들 이거 자주 이용하면 진짜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런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집에서도 사진 뽑아주는 그 소형 인화기 같은 거 있잖아요. 초소형 인화기 같은 거, 이런 걸 사서 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런 데서 간편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 와, 이거 돈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한편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혹시나 제 방송 듣는 분 중에서 급하게 사진이 필요하다, 근데 찍어놓은 사진이 없다면 사진관을 가야겠지만 내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갖고 있는 사진이 있다, 예전에 사진관에서 찍어놓은, 과거에 찍어둔 여권 사진을, 증명 사진, 그 사진 파일이 있다, 그렇게 하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일종의 팁이죠. 근데 이게 팁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만 늦게 한 거 아니야, 이거? 나만 이제 한 거 아니야? 아무튼 그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혹시나 생각 안 날 때, 급할 때 사진관 가기에는 시간이 애매하고 다시 찍기엔 돈이 좀 아깝다, 이런 생각 들 때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고,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사진이 최근에 찍은 뭐 몇 개월 이내의 사진, 이런 걸 요구하는 관공서나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새로 가서 찍으셔야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좀 추천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꿀팁. 자, 그리고 또 간단하게 올해 개봉할 영화 기대작 몇 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기대하고 있는 영화는 총 3편인데요. 개봉 순서대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개봉일이 올해 6월 19일, 6월 19일은 미국 개봉 기준이네요. 한국 기준으로 한 6월달 개봉이 될 토이스토리 5 5편입니다. 토이스토리는 글쎄요, 지금 40대, 30대, 50대도 그쵸? 제 나이대의 분들은 토이스토리 영화 익숙하실 것 같은데, MZ세대 분들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요즘에 OTT가 잘 됐으니까 토이스토리나 이런 1편이나 옛날 영화들도 극장이 아닌 OTT로 볼 수 있으니까 접한 분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지는 저도 어린 분들과 대화를 나눠볼 수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는데 아실지 모르겠네요. 1995년에 개봉을 했으니까 95년도면 지금 한참 MZ세대 나이 아닙니까? 26년이니까 30년 하면 지금 한 95년에 태어난 분들이 31, 32 한국 나이로 이렇게 되시니까 30대 분들도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1편이 그때 개봉이 됐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긴 하네요. 근데 어렸을 때라서 접할 나이였긴 했는데 아무튼 요 토이스토리 5가 개봉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고를 살짝 봤는데 항상 보면 그 토이스토리가 이제 인형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전적으로 즐겨 가지고 놀던 그 인형이라는 어 그 인형들이 맞닥뜨리는 인형 시대의 위기들 뭐 이런 얘기들이 많단 말이죠. 혹은 내가 아닌 새로운 인형에 빠진 주인의 마음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스토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번 5편을 보니까 그 타블렛 있잖아요. 뭐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이나 이제 또 혹은 핸드폰이 되겠죠. 스마트폰. 그 폰에 이제 자신의 자리를 잃어가는 인형들의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스토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토이스토리는 항상 영화가 좋죠. 정말. 이동진 평론가도 이제 인생 영화로 거의 꼽을 정도로 토이스토리를 꼽으시는데 그 어렸을 때 그 추억과 어떤 향수와 그리움과 애잔함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사람의 감성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영화죠. 그래서 토이스토리 5를 되게 기대 중입니다. 실망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6월 달에 개봉하니까 다들 기대를 해주시고 제가 지금 나무위키로 토이스토리 5를 검색해서 보고 있는데 개요에 그 이 영화에 나오는 멘트인가 봐요. 영어로 It's on 이렇게 돼 있거든요. It's on. 우리가 뭘 켜졌다 할 때 on off 하잖아요. It's on. 밑에 해석이 녀석이 켜졌다. 스마트폰, 아이패드. 녀석이 켜졌다. 이제 기존 인형한테는 이제 아주 공포의 순간이었어. 켜지는 순간 이제 아이는 거기에 이제 몰입이 돼가지고 빠져가지고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게 이야기에 나오지 않을까 뭔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야, 아이패드 이 캐릭터 친구 왜 이렇게 표덕스럽게 그려져 있어? 포스터 너무 웃기네요. 아무튼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저도 볼 테고 여러분들도 기대를 좀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영화는 여러분 그 요즘 최근에 이제 최고의 인기를 달리는 감독이죠. 명장 크리스토퍼 놀란. 언제나 논란이죠. 죄송합니다.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지금 다 촬영이 끝났고 올해 7월 15일 개봉 예정이라네요. 한국에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놀란 감독은 아이맥스로 카메라로 촬영하는 기로 유명한 감독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 촬영씬을 다 아이맥스 카메라를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이야기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원작으로 한다. 저도 이런 그리스라든지 로마 이런 시대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인 뭐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오디세이라는 이름은 살면서 워낙 많이 들어봤고, 이게 일종의 다양한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오디세이아에 대한 글을 읽고 있는데, 오디세우스라는 이 제가 알기로는 영웅이죠. 이 오디세우스라는 영웅에 대한 인물에 대한 어떤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그 오디세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건데, 역시나 크리스토퍼 놀란은 얼마나 이거 참 때깔나게 잘 뽑아내느냐. 어떤 영상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도 참 멋있게 잘 그리고 스토리도 좋고, 그래서 참 잘 만드는 감독이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맷 데이먼이라서 또 기대가 되고, 맷 데이먼이 이렇게 메인 주인공으로 나서서 이렇게 큰 영화를 하는 게 오랜만이지 않나요? 한번 볼까요? 제가 그냥 얼핏 기억나는 건 최근에 마션? 마션을 좀 보지는 못했는데 마션 정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봅시다. 그러네. 2025년에는 영화가 없고 24년 영화 두 편도 보니까 이프 상상의 친구, 인스티게이터 전혀 기억이 안 나고요. 2023년에 오펜하이머 있었는데, 오펜하이머는 주연급이긴 하지만 메인 주연은 이제 갑자기 성함이 생각나네. 그 형님이죠. 킬리안 머피 형님이 사실은 메인 주인공인데, 이렇게 오디세이에서 오디세우스 역할 메인 주인공을 맡은 거는 제 기억으로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 맷 데이먼도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저는 인생 영화 중에서 굿윌 헌팅이 제 인생 영화이기 때문에, 인생 영화 한 편을 고를 수는 없겠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고 보면서 많이 울었던 영화이기 때문에, 맷 데이먼에 대한 어떤 깊은 애정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이렇게 큰 주연 역할을 오랜만에 맡는 것이 되게 기쁩니다. 기쁘고, 이것도 지금 나무위키를 보니까 개요에, 영화는 요 개요 카테고리에는 항상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대사가 들어있나 봐요. 아니면 어떤 캐치프레이즈나.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Defy the gods. 이렇게 되네요. Defy the gods. 신들에 맞서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런 얘기가 많죠. 신들이 있고, 뭐 제우스니 아폴로니 뭐 유명한 신들이 있고, 그거에 맞서는 인간들, 뭐 오디세우스나 아니면 뭐 헤라클레스나. 근데 헤라클레스가 오디세이인가? 예전에 제가 읽었는데 헷갈리네. 아무튼 헤라클레스는 제가 알기로는 완전 인간은 아닌 것 같고 섞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과 인간이 이렇게 낳은 아들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신에게 맞서는 인간 서사에 대한 얘기가 많고, 또 신들도 되게 인간적으로 묘사하는 게 특징이잖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신들에 맞서다라는 이 캐치프레이즈가 뭔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어떤 인간적인 고뇌와 이런 것들의 모습들도 보여줄 것 같고, 그리고 신이라는 얘기가 주는 굉장히 큰 스케일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표현을 잘하기로 유명한 놀란 감독이잖아요. 뭐 오펜하이머 때도 그랬고, 뭐 그다음에 인터스텔라 때도 그랬고. 봅시다. 오펜하이머 테넷은 제가 못 봤고, 덩케르크도 유명한데 덩케르크도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무튼 인터스텔라, 인셉션, 그죠? 다크나이트, 좀 장난 아니네요. 뭐 메멘토, 인썸니아. 아무튼 뭐 우리가 그동안에 그 논란이 그랬던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매우 되고요. 그리고 주연
모든 배우들이 미쳤습니다. 맷 데이먼, 톰 홀랜드, 앤 해서웨이, 로버트 패틴슨, 젠데이아. 젠데이아는 제가 뒤에 얘기할 이제 듄 파트 3에도 이제 나올 예정이죠. 샤를리스 테론, 루피타 뇽오. 대단합니다. 예, 아주 그냥 핫하고 날아댕기는 배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배우들을 어떻게 그려낼지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기 보면 뭐 고증 논란이라서 논란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 그리스나 그리스 로마 신화 요런 이제 또 덕후분들이 또 있겠죠. 있는데 그 스틸컷 이런 거 이제 미리 공개된 스틸컷 이런 거에서 나오는 그 캐릭터들의 어떤 갑옷이나 복장들이 그 시대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영화적인 상상력이 많이 적용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런 덕후분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겠죠. 용납 불가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뭐 이런 부분은 뭐 괜찮다고 봅니다. 예. 뭔가 때깔이 멋있으면 그대로 고증하는 게 목표는 아니니까,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그 고증을 넘어선 어떤 상징과 은유와 그 다양한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표현들이 영화의 장점이고, 그런 거를 또 매개로 한 것이 영화 예술이기 때문에 뭐 이런 옷 같은 부분이야 뭐 그게 저는 뭐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너무 때깔나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기대가 되고요. 약간 배트맨 수트처럼 입혀놨다.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이 얘기가 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좀 현대적으로 그려놓으면 옛날에 그 고전적인 맛이 좀 줄어든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저의 예측인데, 뭐라 될까요? 그런 그리스를 배경으로 한 고전의 영화 느낌으로 나면 너무 옛날 느낌인데, 그때 이 얘기를 하면서 되게 현대 미래 지향적인 어떤 소품이라든지 그런 걸 입혔을 때에 그런 과거 시대의 이 얘기를 굉장히 미래적이고 사이버적인 느낌으로 좀 변환해서 표현하는, 그렇게 좀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사이버펑크 이런 느낌처럼. 그런 고전적인 미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겠지만, 저는 오히려 듄 2에서 마지막 후반부 장면에서 그 티모시 살라메랑 그 상대편 그 왕자랑 둘이서 전투할 때, 저는 그 씬이 굉장히 우리가 매체에서 많이 접하던 중세 시대 때, 중세 시대가 아니라 약간 로마 시대 때 그런 이미지, 그런 궁의 풍경들 그 안에서 전투하는 그런 느낌이 나서,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먼 미래에 대한 스토리인데, 그거를 그런 과거의 중세 시대의 느낌을 차용해서 빌려오면서 훨씬 더 감각적이고, 뭔가 볼 때 어떤 시각적인 어떤 쾌감 같은 거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거를 좀, 그런 희열 같은 거를 느꼈거든요, 그 장면에서.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에서 이걸 선택한 게 오히려 그거를 반대적으로 좀 활용하는 게 아닐까. 옛날의 이야기지만 굉장히 먼 미래의 듄 같은 그런 고도로 발달한 미래의 느낌을 좀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좀 누리고 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네요. 제가 뭐 궁예를 할 순 없지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듄 파트 3도 듄 파트 3래 오디세이, 이건 7월 15일 한국 개봉. 미국보다 이틀 먼저 하네. 이야, 왜 이럴까? 한국 위상이 많이 올라갔나? 일종의 한국을 리트머스지로 쓰는 건지 그렇다네요. 그리고 또 아이맥스로 촬영했으니까, 또 아이맥스 관이 근처에 있으신 분들은 꼭 아이맥스로, 좀 가격은 비싸지만 보시는 게 크리스토퍼 놀란이 의도한
영상 이미지를 그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큰돈 들여서 용산 IMAX에 한번 가봐야겠군요. 여기 티켓 구하기가 쉽지 않죠? N차하는 분도 많고 좋은 앞자리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한번 요거는 티켓팅을 좀 열심히 해봐야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얘기 중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듄 파트 3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3부작인 것 같은데 잠시만요. 듄 파트 3의 나무위키로 보니까 한스 짐머가 모여가지고 영화 오디세이 음악 누가 했지? 음악도 중요하잖아요. 이야, 음악을 한스 짐머가 아니라 이번에 아카데미 때 그 상 받은 루드비히 고란손이라고 제2의 한스 짐머라고 불리는 분이죠.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 받아가지고 벌써 3관왕 하셨죠. 3관왕 하셨는데 이분이 이번에 영화가 그걸로 받으셨을걸요? 뭐냐? 시너스 죄인들 이 영화로 상 받으셨고 오펜하이머 그죠? 오펜하이머 크리스토퍼 놀란이 만들었던 오펜하이머에도 음악 하셨고 쉐이프 오브 워터도 하셨구나. 그랬구나. 블랙팬서하고 조커도 하셨구나. 야, 브루탈리스트 하시고 정말 대단하시네. 아무튼 크리스토퍼 놀란이랑 루드비 고란손이랑은 이제 약간 한 팀처럼 움직이나 봐요. 음악도 기대됩니다. 그리고 다시 듄으로 넘어가서 듄은 음악이 한스 짐머네요. 한스 짐머 선생님이시고 감독은 아시다시피 드니 빌레브 감독이고 제가 알기로는 3부작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혀있네요. 듄의 메시아를 기반으로 하며 실사영화 시리즈의 최종장이 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개봉일은 미국은 올해 12월 18일 거의 2027년에 가까운 한국도 12월 개봉 예정이라고 일단 여기는 쓰여져 있습니다. 있고 아시다시피 주인공 티모시 샬라메 요즘에 그 발레나 오페라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 까이고 있죠. 티모시 샬라메 정신 차려라.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이제 유명해지고 인기가 올라가면 사람의 뇌가 살살 이제 녹죠. 네, 녹습니다. 너무 과격한 표현인가요? 네. 인기가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이제 현실감이 점점 잃어가면서 누구도 내 말에 반대하지 않고 누구든 나를 칭송해주고 하다 보면 사람이 현실 감각이 떨어지게 되죠. 물론 이렇게 과하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티모시 샬라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편치 말라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젠데이아 나오고 플로렌스 퓨 나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로버트 패틴스도 나와? 로버트 패틴스도 나오나? 로버트 패틴스도 나오네? 뭐야? 듀는 원투는 안 났잖아. 3에 나오네요? 아니 로버트 패틴스는 오디세이에도 나오고 젠데이아도 오디세이에 나오고 아주 다들 하여튼 다들 잘 해먹습니다. 그 다음에 3에서는 좀 핵심 인물이 아니아 테일러 조이 이분이시죠. 이분이 그 티모시 살라메 이제 영화가 개봉하고 수년이 지나니까 이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주인공이 폴 아트레이데스 폴의 여동생이죠. 여동생으로 나올 겁니다. 막 미래를 볼 줄 알고 막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 같은데 아니아 테일러 조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하비에르 바르뎀도 나오네요. 하비에르 바르뎀도 나오고 하비에르 바르뎀도 2에 나왔나? 이분도 1, 2에 안 나오셨던 것 같은데 3에 새로 나온 인물인가?
준 파트 죄송합니다. 그 사막의 대빵이시군요. 제가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조시 브롤린 나오고 레베카 베르구손, 레베카 베르구손, 티모시 샬라메 엄마도 여전히 나오시고요. 그렇습니다. 듀는 원도 어마어마했고 2도 너무 재밌었고 정말 잘 찍는 것 같아요.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이 듄이라는 원작의 힘이 당연히 어마어마하겠죠 하고, 그 다음에 그 미래를 구현해내는 그 이미지를 구현해내는 드니 빌레브의 능력도 대단한 것 같고, 음악도 한스 짐머의 대단한 것 같고, 배우들 연기 물론 그 종합적으로 이렇게 돼서 원, 투 다 어마어마한 명작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영상미가 주는 그 압도하는 그 힘과 사막의 그 거대한 그 에너지와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을 흥분시키게 만들죠. 그래서 3도 너무 기대 중입니다. 기대 중이고 마지막이라니까 조금 아쉽기는 한데, 마지막까지 어떤 유종의 미를 좀 잘 거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12월 달에 듄3 요것도 2026년 영화 개봉 예정작 기대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진짜 겨울이 끝난 것 같죠? 네,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요, 그죠? 막 목도 칼칼하고 눈도 따갑고, 다들 마스크 잘 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봄에 벚꽃들과 목련과 이제 새 생명을 피어내는 꽃들과 함께 또 행복한 시간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연을 만끽하시면서 나가서 많이 또 산책도 하시고 걸으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그 얘기를 그대로 제가 저에게도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팟캐 때 뵙겠습니다.